조선시대 옛 마을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 선비촌이 경북 영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동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 등 각종 유교 유적이 가득한데요. 영주요. 선비의 고장 영주. 선비하면 우리 저 안동이 영남 지역이라 할 때 특히 선비의 고장이다. 대구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선비정신. 올거든. 정과 도를 지키는 그런 깨끗한 이미지. 고상하고 지조를 지키고 글, 선비들은 원래 글을 쓰잖아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데요. 똑똑하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 옛날 사람 같으니까. 모수적 옛날 사람 같다? 가르치려고 하고 진지한 사람? 그분한테 친구들이 이 선비 같다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내가 뭔가 진지한 사람, 너무 진지충을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비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지역의 사생활에서는 그들의 일상을 통해 진짜 선비 정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은 이곳, 선비들이 학문을 갈고 닦던 서원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사립중고등학교 정도의 교육기관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병산서원을 이렇게 오셨는데 네. 서원을 어떤 곳인가를 알고 오셨습니까? 전 전혀 그냥 공부하는 곳인가? 여기 병산서원 방문도 처음이고. 네, 처음 와봤어요. 임금이 직접 현판을 하사한 조선시대 5대 서원으로 손꼽히는 병산서원. 서해 류성룡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2019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에 입교당, 그러니까 네. 강당이나 저기 교육을 하는, 요즘 말하는 교실, 모든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입교당. 400여 년 전 선비의 일상을 경험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세계유산이 어떤 것이고, 세계유산 중에 병산서원은 어떤 것이고. 옛날 선비들이 어떻게 공부했나 우리들이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선비의 몸가짐을 배우기 위해 복장부터 제대로 갖춰보는데요. 선비들의 평상복인 도포에 선비의 필수 아이템인 두건도 써주고요. 당시 세조대로 불리던 허리띠까지. 아이고, 선비 되기가 쉽지 않네요. 옛날 선비들은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요? 아이고 참 선배들은 정말로 우리는 지금 못하지 싶습니까? 당시 선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9시 잠들기 전까지 학문에 정진했는데요. 선비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공부에 진심이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서원에서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된 건가요? 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서원들은 뭐냐면은 가거급제를 위한 서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고시 공부를 하는 이런 곳이 되겠는데, 네. 한국의 서원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세계유산 답사관 중국의 서원에 가니까 중국의 서원은 입구에다가 큰 돌에다가 표지색을 해가지고 우리 서원에서 배출된 그 가거급제가 이렇게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서원들은 어느 서원에 가도 우리 서원에서 가거급제자를 냈다는 건 한 사람도 없어요. 성리학을 공부하고 학자를 출생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 이념 자체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출세가 아닌 인격 수양을 위해 학문을 갈고 닦은 선비들. 그렇게 쌓은 지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도 도맡았는데요. 하루 일과가 빽빽했던 선비들. 그런 선비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공간, 만대루에 올랐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지금 구름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앞산이 병산입니다. 왜 병산이냐면 병품처럼 둘러싸 있다. 그래서 병산이라고 그럽니다. 학문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단숨에 풀리는 풍경이죠. 선비들은 공부만큼이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만데르라고 하는 공간이고 이제 유식 공간으로서 휴식을 하는 공간이에요. 자연을 감상하고 그 내 마음을 안정시켜 가지고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휴식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여기 와서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라. 고이 보고 느끼고 가라. 그래서 이제 오늘 왔으니까 한번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체움이 있다면 비움도 있어야 하는 법. 만대로에 앉아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인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유식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놀유자에 쉴 식자.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류가 대단히 이제 중요했고 이제 선비 하나의 어떤 덕목처럼 느껴졌습니다. 풍광이 좋은 요정 올라가지고 이렇게 세상 실험을 읽고 이렇게 풍광을 보고 떠오르는 대로 시상을 이렇게 얻고요. 어지러운 세상은 잠시 잊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 정신. 선비들의 휴식에는 자연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숲을 찾는 캠핑조, 도심 속 공원을 찾아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어째 비슷해 보입니다. 선비들의 자연사랑은 풍속화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둘러앉아 시를 짓고 낭독하기도 하고요. 자연을 좀 더 오래 즐기고 싶어 정자나 누각을 짓기도 했습니다.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누정의 수는 조선 중기 무려 800여 곳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노정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제 경상도가 여러 가지 팔도로 나눌 때 경상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도 중에서도 경북 지역이 조금 압도적이랄까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노정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새 말로 하면은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는 거. 선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뱃놀이였습니다. 선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해를 많이 열었다. 시해를 열면서 즐겼다. 지금 안동 지역에는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선유 줄불놀이라고 하죠. 1차적인 목적은 선유입니다. 배를 타고 즐기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적백가를 같이 막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바깥에서는 줄불이 타고요. 자자자자자 이렇게 타는 소리 이런 걸 즐기면서 같이 이제 복합 막 어우러지는 거죠. 하회 마을에는 선비의 놀이 문화인 선유 줄불놀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벌써 마을 주민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거 흥부가 박을 타야 되는데. 살살 조심하고. 이렇게. 하회 마을에서는 줄불놀이에 사용되는 뽕나무, 쑥, 소나무 껍질 등 모든 재료를 마을 인근에서 직접 채취해 만들고 있는데요. 줄불놀이는 숯봉지를 만들 제일 기초적인 거 뽕나무 수철을 가지고 그 수철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채취를 해서 말려서 이제 태워가지고 그 숯이 나오면 수철 가루를 냈는데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숯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즐기는 선유 줄불놀이는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마을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복원되었는데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매년 주민들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이야. 옛날 국민학교. 여기 하회 안에 동남국민학교 동창인데 51의 동창생이야. 하나, 둘, 셋. 저기 친구 하나까지 4명. 근데 농사 일처리나 이런 마을에 대대적인 뭐 이런 일이나 다 친구들끼리 뜻을 모아서 서로 다툼 없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세 친구들은 저끼리만 똘똘 뭉치고 맛있는 거 있을 땐 나 빼. 나 안 줘. 그러니까 좋은 데 갈 때는 저끼리만 싹 가고 꼭 험한 일이고 할 때 나 불러. 70%. 그거는 맞는 말이네.
고된 과정이지만 서로가 있어 힘이 된답니다. 천천히 당겨, 천천히. 이렇게 불에 태운 뽕나무는 공기를 차단해 하루 동안 건조시키는데요. 숯 하나 만드는 과정도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지금부터 주민들의 노하우가 발휘됩니다. 골고루 이렇게 입자를 만들어야 불꽃이 좋아. 입자가 이 적당하게 굵어야 이 숯이 타가지고 이제 그 한 절벽 한 30-40m 떨어지면서 쭉 숯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열 줄불놀처럼 보면 막 불꽃이 막 쭉 떨어지는 게 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자, 흔들어 이제. 자, 살살 부어. 쉬운 거야, 쉬운 거 힘 별로 안 들어. 콧구멍 새카매져. 아, 참. 살살 내, 살살. 고마. 아, 이게 하다가 이렇게 탁 차, 이래 하는 거지. 참, 내. 이걸 맡아도 항암 효과에 좋아서 건강에 좋아요. 형님 한 잔 잡사 볼래요? 항암 효과가 있다니까. 봄에 채취해 말려둔 쑥은 곱게 빻아 심지로 사용합니다. 이게 내 기술이야. 잘 나왔다. 입자가 좋다. 응? 자, 본격적으로 숯봉지를 만들 차례. 빻은 쑥은 돌돌 말아 심지를 만들어주고요. 지금은 뭐 숯도일을 쉽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뭐. 그 위로 숯가루를 뿌린 후 안동 한지에 잘 말아서 꼬아주면 선유 줄불놀이의 불꽃이 될 숯봉지가 완성됩니다. 고리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회 마을에는 그 양반 문화하고 보통 서민 문화하고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양반 문화는 선유줄불놀이, 그 다음에 하회 별신구 탈춤, 요거는 양반들을 희롱을 하고 놀려고 하는 그런 놀이로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날만은 아마 그런 것이 허용되는 모양. 그 기간만은. 하회 마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놀이 문화인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 내가 이래봬도 4대비의 자손일세. 끝까지고 여보기 양반 나는 8대부의 자손일세. 하회 마을에서 서민 문화와 선비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 서로의 애환을 이해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회 마을에는 두 문화가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음력 7월 16일, 하회 마을에서 달밤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총동원됐는데요. 오늘 필요한 양이 1,500개. 5줄인데 한 줄에 300개씩 1,500개가 써요. 숯봉지 하나하나 마을 주민들의 손길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줄불. 불 조심하고. 수백 개의 숯봉지가 불꽃을 떨어뜨리며 강 건너 부용대까지 나아가는데요. 숯봉지는 최대 1시간 반 동안 불꽃을 내며 타들어갑니다. 줄불에 불꽃이 무르익을 때 강물에 배를 띄워 시회를 여는데요. 천하명장 초패왕도 오강월야 흔적 없고 부선나든 한무제도 분수추풍 한탄이라 천하명이 이 편자기도 죽기를 못 면하고 망고일구. 뱃놀이를 즐기며 주로 부용대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선비들. 선유라는 것은 배를 타고 이 마을에서 시를 지어가지고 장원을 뽑아가지고 축하하는 놀이거든요. 풍류를 아주 즐겼죠. 멋을 아는 선비들. 하나, 둘, 셋, 낭보!
더 크게 나고! 부용대 정상에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불꽃. 시 한 수가 지어질 때마다 불을 붙인 솔가지 묶음이 떨어집니다. 선비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인 것 같은 게 되게 은은하면서 오래가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선비의 놀이지만 마을 구성원이 모두 참여했던 하회 선유 줄불놀이. 그 속에는 선비와 서민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지난밤 축제가 지나간 자리, 부용대 상기슭 아래 선비 정신이 가장 잘 깃들어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예, 어서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이곳은 옥연정사라고 하는 곳인데 한 430년 정도 된 집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월락제라고 하는 이 채는 서해 선생이 여기서 거처하시면서 임난 이후에 징비록 아시죠? 네. 징비록을 저술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요? 서해 류성룡 선생이 말년을 보낸 가옥인 옥연정사. 마을에서 벗어나 수양을 하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류성룡 선생은 국난 속에서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는데요. 관직을 내려놓은 후 7년간의 전쟁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징비록을 남겼습니다. 첫 구절을 보면은 징비록자는 하오. 그 징비록은 어떤 책인가? 기난누사야라.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을 왜 가능했느냐? 여기징이 비후한이라. 우리 자신을 미리 징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이런 후환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과 일본의 어떤 관계,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어떤 동기,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활기차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된 어떤 사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전해지자 임금께서는 장수감이 될 만한 인재를 청가하라 하였다. 내가 이순신을 추천하여 임명되니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런 승진을 의심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그 무렵 각 도에서는 수많은 의병이 일어나서 외적을 토벌하였다. 몇 번의 전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장이 중심이 된 것이 다 선비였습니다. 모든 의병의 중심에는 선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직접 총칼을 들고 나와서 독립운동 군자금을 마련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일본군과 맞서고 싸우고, 그렇게 볼 때 선비가 유약하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선비는 대단히 강인했다. 당시 많은 선비들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 선비들은 평소 활쏘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군자지도라 그랬다고.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활을 쏴봐야 한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가 합쳐야 됩니다. 첫째, 간역이 있어야 되죠. 간역을 보고 활을 쏘죠. 그 다음에 활하고, 그리고 활을 당기는 나하고,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자연적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수양이 되는 거예요. 선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양 방법인 활쏘기.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의 활 만드는 기술은 그 어느 민족보다 탁월했는데요. 경북 예천에서 3대째 활을 만들고 있는 권영학 궁시장. 대를 이어온 활을 통해 선비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5시간, 10시간씩 계속 작업을 하는 거야.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밑에서는 밥 먹고 하라 그러는데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조용할 때 혼자 한다고. 하나의 활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꼬박 1년.
제대로 된 활을 만들기 위해선 온전히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드는 선비의 활. 수천 번을 다듬고 또 다듬어야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연소에다가 민어 부레를 칠해가지고 뿔을 붙이는 붙일 붙자 뿔각자 그게 가지고 부각 작업입니다. 활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권영학 공시장. 그에게 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활을 제대로 만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1%만 잘못돼도 어느 가정이 잘못돼도 1%가 99%를 잡아먹는다 그랬죠. 결과가 말해준다고 정직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든 마음과 분명한 정직한 마음이 바로 선비 정신이 아닌가. 활을 쏘거나 활을 만드느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활쏘기. 여전히 경북 곳곳에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시 나라를 지켰던 활. 평상시 선비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사로에 서는 순간 온 정신을 오직 관역에만 집중시키는데요. 그런데 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데요. 회장님 활이 바닥에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이거 다 맞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맞고 튕겨 나오는 건가요? 예, 예. 저 양궁은 간역에 꽂히는 거 점수 가져가고 네. 우리는 맞는 숫자 가지고 이제 점수를 따지고 그래요. 아, 선생님 국궁이 재밌습니까? 예, 재밌으니까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재밌습니까? 예,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도 되지만은 마음에 집중이 됩니다. 예,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간육만 항하니까. 선비의 활쏘기는 관역에 집중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군요. 그런데 다들 너무 조용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돼요? 섭사무원이거든요. 원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원래는 말하면 안 돼요. 선비들이 활을 쏠 때 지켜야 할 예절인 궁도 구계훈에 따르면 습사무언.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는 것도 국궁의 예절 중 하나랍니다. 활을 쏘기 전에 그 궁도 구계원을 섭득함으로 인해가 모든 정신 수양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내용을 알고 숙지해야만이 또 선비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랄까 이런 게 거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정에 올라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고 활쏘기로 심신을 단련했다는 선비. 얌전히 앉아 책만 읽었을 것 같은 선비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반전 매력이 가득한데요. 유독 선비가 많았다는 경북 지역. 그런 우리 지역에 조금 특별한 선비가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선비일까요? 경북의 특별한 선비를 찾아온 이곳, 영양인데요. 언덕 위에 마을이란 뜻을 가진 두들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분 여성이네요. 선비는 모두 남자일 거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었네요. 장씨 할머니는 어느 집에 꿀뚝에 연기가 안 나는가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꿀뚝에 연기가 안 나면 저 집이 밥을 안 하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그 집에 식구 중에 누구를 불러오게 해서 곡식 자루를 줍니다.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을 남긴 장계양 선생. 사대부 집안의 여성이었지만 선비 정신을 실천했기에 그녀는 여중군자라고 불립니다.
군자라는 것은 참선비, 선비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호칭인데 왜 이분에게 그 여중군자를 붙였느냐 하면 비록 전통시계 시대의 여성이지만 착한 삶, 선한 삶, 성인의 삶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이분들의 삶에 일관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여성이지만 그 여성 가운데 선비이다, 군자이다 해서 여중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장계양 선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음식, 바로 도토리죽인데요. 장씨 할머니가 이제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그 피난민들의 끼니를 잇도록 한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석보에 도토리 나무가 워낙 많잖아요. 많고 할머니가 그때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가마솥에 죽을 끓인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생각을 하고 끓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먹을 게 부족했던 당시 하루 300여 명의 이웃에게 도토리죽을 대접하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는데요. 나눔을 실천했던 장계양 선생의 마음, 이 도토리죽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성현의 삶을 실천했던 그녀. 그 선비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즐긴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빈낙도의 삶을 칭송하는 거죠. 재물이 많거나 과거에 급제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 관직을 열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고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생활하는 그 삶,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시대와 또 그런 공간적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수양하고 공동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들. 여러분은 진짜 선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